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데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 불행히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가장 깨끗한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친구이고 싶고, 조금씩 성숙해지는 우정을 맛볼 수 있는 친구이고 싶고, 평화스런 하늘 빛과 같은 거짓 없는 속삭임을 나눌 수 있는 솔직한 친구이고 싶고, 흔들림 없이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으로 대할 수 있는 변함없는 친구이고 싶고, 싱그러움과 약동하는 봄의 기운을 우리 서로에게만 전할 수 있는 한결같은 친구이고 싶고, 전보다 부지런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결같은 친구이고 싶고, 즐거운 바닷가의 추억을 생각하며 마주칠 수 있는 즐거운 친구이고 싶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웃는 얼굴로 차가운 물 한 잔 줄 수 있는 여유로운 친구이고 싶고,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고독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 있는 친구이고 싶고, 가을의 풍요로움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 이외의 사람에게 나누어 줄 아는 마음마저 풍요로운 친구이고 싶고, 첫눈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열중하는 낭만적인 친구이고 싶고, 지나온 즐거운 나날들을 얼굴 마주보며 되뇌일 수 있는 다정한 친구이고 싶다. 이렇게 환희의 고독과도 같은 이혜인의 시처럼 친구의 우정이라는 관념은 수많은 사람들을 순진함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환상이다. 물론 인생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몇몇 좋은 친구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정의 바탕을 둔 이런 모호한 관계들의 뒷면을 살펴보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정은 감정의 교류이며 도덕적인 사람들 사이의 침묵적인 약속이다. 왜 감정이라고 말했을까? 왜냐하면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진 사람끼리 우정을 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행실이 바른 학자와 장사꾼은 함께 못된 짓을 저지르지도 않으며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기도 어렵다.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내가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가 나와 얼마나 의견이 다른지를 말이다. 그 친구와 나는 여러 문제들에 관해 의견이 일치한다고 믿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얼마나 서로 다른가를 알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나에 대한 의심과 적의를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도 때로는 드러난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할 것이다. 우리의 우정과 유대는 얼마나 취약하고 불안한 것인가. 좋은 날씨에는 두 사람을 실을 수 있지만, 사나운 날씨에는 한 사람만 탈 수 있는 배와도 같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둘 사이에 때로는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일에서 하나가 될 수 없으며, 두 사람의 관계에는 어떤 필연성도 책임이나 의무도 사실상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친구는 없다. 친구 사이에는 늘 착오와 착각이 발생한다. 우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친구에 대해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우정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일, 혹은 내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을 덮어둬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내가 이런 말도 못하면서 무슨 친구라고 할 수 있느냐, 혹은 내가 진정한 친구라면 나를 그렇게 대할 수는 없을 텐데 라고 계속 성가시게 군다면 우정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런 일 때문에 조금씩 마음의 금이 가기 시작하면 결국 우정은 깨지고 만다.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른다. 사람들은 자신의 우정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권에서는 특히 친구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더 커서 친구가 자신에 대한 기대에 못 미쳤을 경우 감정적인 상처, 분노 등이 생기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데다 상대 의도를 직접 물어보지 않고 눈치로 파악하면서 상대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가장 절친한 친구라고 믿던 사람이 자기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뒤 치명적인 배신감과 상처를 입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경우뿐만 아니라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도 각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기분과 균형 감각을 회복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친구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도 남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친구에게도 마찬가지다. 사실 인간은 워낙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이좋게 붙어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현자들이 친구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 질투심을 느끼지 않고 친구의 성공을 칭찬하는 사람은 없다. 쇼펜하우어는 우정에 관해 이런 말을 남겼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목숨을 내줄 만큼 고귀한 우정을 나누었고 지금도 자신의 우정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기도 한다. 각박한 세상에서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은 참으로 다행이다. 하지만 나는 진정한 우정이 전설의 이무기처럼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친구라는 말이 나오면 늘 이런 말이 생각난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 일종의 고소한 기쁨도 함께 느끼고 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최근에 겪고 있는 친구의 불행과 슬픈 이야기를 듣는 일이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 그런 본성을 가졌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절친한 친구일지라도 그 친구의 열등함을 남몰래 즐긴다.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친구와 한 몸이 아닌 한 그 논리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그와 반대로 친구가 큰 성공을 거두거나 출세를 하면 함께 기뻐하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야릇한 시기와 질투심이 싹튼다. 친구의 단점은 분명 장점보다 우리를 즐겁게 한다. 수사학적인 의미에서 친구란 계산된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친구를 곁에 두고 싶어 한다. 세상은 험한 곳이며 친구는 그런 험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존재이다. 게다가 우리는 친구를 잘 안다. 가까이에 친구가 있는데 왜 낯선 사람에게 의지한단 말인가? 그러나 문제는 당신은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도 있다. 친구를 돕는다는 생각에 요직에 기용하고 나면 점차 그 친구가 감추고 있던 단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묘한 일이지만 그는 당신이 친구의 단점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다. 친구는 자신이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요직을 얻었다고 생각하기를 원한다. 혜택을 받는 것을 수치로 느낄 수도 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친구를 쓰면서 약간이라도 생색을 내면 이것이 은근히 친구를 괴롭히게 된다. 상처는 서서히 나타난다. 약간 더 솔직해지고 가끔 화를 내는 태도나 질투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한 질투심은 불만과 적대감을 야기하고 어느새 우정은 희미해진다. 우정을 소생시키려고 은혜와 선물을 더 주지만 고마워하는 태도는 점점 더 줄어든다. 혹은 자신을 당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몇 년 후 당신에게 이용당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결국 우정이라는 것도 까놓고 보면 전략적 행동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나 역시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 세상에서 우정은 조그만 노점상처럼 소량으로만 판매된다는 사실과 베푸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진정한 조화 없이는 우정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깨달음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 갑작스런 친구의 성공이라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안다. 내가 90년대 중반 100억대의 빚을 지고 파산했을 때 내 친구들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타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쾌감, 보다 많은 돈의 소유로 남보다 우월하다는 쾌감, 이런 형태의 만족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행복감을 불러일으킨다. 비록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말이다. 사람들은 교활하고 종잡을 수 없는 데다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당신 편인 척 연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공격적 욕망을 숨긴다. 사람을 잘 읽지 못한다면 친구에게 배신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보기 힘들다고 하지 않던가. 친구는 당신을 다치게 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존재다. 친구는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해코지한다는 말도 생겼다. 당신의 약점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가까이 다가와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말인가. 특히 인맥이 넓은 것을 자랑하는 장사꾼 친구들은 우정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데 탁월한 선수들이다.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인맥은 넓고 많은데 진짜 친구는 의외로 적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 진짜 친구는 돈을 버는데 장애물일 뿐이며 시간은 물론 정신적 낭비와 물질적 낭비를 초래하는 진짜 적이기 때문이다. 친구 전략은 한편으로 보면 비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땐 당연하다 싶을 만큼 자연스러운 행동 방식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는 늘 이런 친구들을 조심해야 한다. 친구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쉽게 질투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쉽게 당신을 배반한다. 해지기 쉬운 것이 친구 간의 동업이고 결혼하는 삼상 중의 일상이 이혼한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동업자들 간의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가 아니라 능력의 균형이며 능력에 따른 정확한 계산이다. 특히 아는 것이 없는 분야에 돈만 대고 잃은 친구가 하는 식의 동업은 우정을 파괴하는 지름길이다. 이것은 미국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진리이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가장 큰 경쟁심을 느낀다. 때로 성공은 친구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죄악과도 같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괴로울 때는 입사 동기가 먼저 승진했을 때다. 사람들은 너무 먼 사람들과는 비교하지 않는다. 주위에 당신의 약점을 가장 잘 전파할 수 있는 것도 친구다. 편견과 험담이 가장 잘 먹히는 것도 친구의 입을 통해서다. 만면에 웃음을 띠고 조용히 나타나 당신을 껴안으며 벨벳 장갑을 끼고 등 뒤에서 찌를 수 있는 것도 친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지인들에 의한 고소, 모함과 투서가 줄을 잇는다. 그 중에서도 무고죄는 일본의 10배에 달할 정도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한국인의 비뚤어진 심성이 원인으로 지적될 정도다. 우정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법이다. 방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친구가 큰 돈을 투자하라거나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가 설명하는 말을 절대로 액면 그대로는 믿지 말라. 그 친구의 눈물 때문에 당신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거짓말을 낳을지 모른다. 친구를 믿는 것은 좋지만 친구가 처한 상황은 믿지 말라. 그 친구 자신도 누구도 미래 상황은 모른다.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친구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 상황이 당신 돈을 날리게 만들며 우정도 버리게 함을 명심하라. 기실 우리는 가장 절친한 친구가 공경에 빠지더라도 그 상황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배은망덕과 배신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 북송의 왕한석은 여해경을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신복이자 친구로 보고 황제에게 그를 중용하도록 추천하고 조정의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그와 상의하였다. 그러나 흉악한 여해경은 왕한석이 세력을 일참하자 그를 배신했다. 나중에는 편지 한 장을 구실로 황제를 속였다는 죄명으로 왕한석의 참수를 주장했다. 중국 명나라의 하원은 동양 사람인 엄숭을 발탁했다. 엄숭은 그를 발탁한 하원을 주인처럼 따랐다. 그러나 속셈이 많고 교활했던 엄숭은 하원의 곁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를 제거할 계획을 차근차근 꾸며나갔다. 가정 25년, 하원은 몽고에게 점령된 지역 문제를 놓고 황제와 첨예하게 대립했다. 엄숭은 이때가 하원을 완전히 밀어낼 좋은 기회라고 보았다. 그래서 황제에게 글을 올려 하원이 공정만 누리는 장수들과 결탁하여 거짓으로 전공을 보고하고 군량미까지 빼돌렸다는 모함을 하였다. 결국 하원은 사형에 처해졌다. 이런 배신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곱게 자란 사람들이 대개 그런 경우이다.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인간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 그들은 언제나 커다란 수업료를 치르곤 한다. 그러니 친구 관계에서는 오죽하겠는가.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친구가 배신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은 요성이 보낸 부하의 칼에 찔려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 친구 간에 서로 돕지 않는다면 친구가 무슨 소용일까? 인간 사회에서 배신은 필연적이다. 승리하려면 당신이 먼저 친구 관계의 금기를 깨뜨리고 사는 것이 좋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무기로 삼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당신도 놀랄 것이다. 권력자는 친구를 부하로 쓸 때 늑대의 힘과 여우의 교활함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충분한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재산을 10배, 20배 더 모으려고 길을 쓰고 이유는 돈의 권력에서 오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신의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될 때, 또 자신이 약속한 이유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때 약속을 지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모든 인간이 정직하다면 이 충고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친구는 당신이 힘을 잃으면 배신을 일삼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당신은 친구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그럴듯한 명분은 항상 찾을 수 있다. 당신은 능숙한 사기꾼이자 위선자여야 한다. 평소 이런 자질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은 보여야 한다. 사실 이런 자질을 지닌 듯 보이는 것은 유용하다. 예를 들어 자비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인정 많고 정직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용하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이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하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겉모습은 신실하고 인자하게 보여야 한다. 돈과 권력의 영역에서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지만 상황이 바뀌면 가장 가까운 친구라도 불구 대천의 원수로 변할 수도 있다. 반면 적은 우리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완성시킬 수도 있다.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예전의 적이 친구보다 더 의리 있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 당신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위에 약점을 알려주는 적이 없으면 게을러진다. 적이 뒤에서 쫓아오면 머리도 반짝이게 되고 집중력도 강해진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적을 친구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적으로 놓아둔 채 적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어울리는 마수가 없으면 사람이든 적이든 더 강해질 수 없다. 모택동은 사실상 소련이나 미국과의 불화를 조장했다. 권력을 쥔 사람은 투쟁을 환영하며 자신이 믿을 수 있는 투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을 이용한다. 한편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도 남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친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진정한 친구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을 남겼다. 그런데도 우리는 친구에게 적이란 없다고 여전히 바보처럼 외치고 있지 않은가. 당신에게는 적이 없다고, 친구가 많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하찮은 인물로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다. 승자에게는 적이 많고 패자에게는 친구가 많은 법이다. 예수에게도 적이 무수히 많았다. 적이 없는 사람은 곧 무능한 인물이라는 뜻이다.